전 세계에서 불교도가 전체 국민의 절반이 넘는 나라. 9번째가 인도입니다. 인도. 우리는 뭐 인도는 불교가 거의 다 사라졌다, 뭐 인도에 불교가 남아 있겠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인도가 지금 불교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인도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불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이분인데, 인도는 우리 그 불가 쪽 천민들 문제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죠? 우리 보통 찬달라라고 그러는데, 찬달라. 그 찬달라를 우리가 이 불가 쪽 천민하는데, 제가 아직도 이 법현 스님의 불국기 보면요, 법현 스님 불국기 420년에 인도에 갔는데, 제가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뭔가, 법현 스님 뭐라는가 하면, 중인도는 정말 평화롭고 국왕이 이 사형이 없이 국가를 아주 평안하게 잘 다스리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공평하게 대하고 상업이 발달했으며 사람이 친절하고 먹을 게 많고 살기 좋다. 그 다음에 법현스는 뭐라, 단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나라에는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가지고 이 천민들은 인간 대접을 안 받는다. 불가촉 천민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막대기 2개를 가지고 이렇게 두드린답니다. 이 두드리면 어째요? 딱딱딱딱 할 겁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저기 불가촉 천민이 들어왔구나 하고 몸에 안 부딪히게 피한답니다. 그죠? 그래서 나하고 부딪히지 마라 하고 똑똑똑똑 두드리면서 들어오는 게 이제 불가촉 천민들인데, 지금 제가 여기 보여주는 이분이 암베르카르입니다. 암베르카르. 암베르카르는 이분 자체가 불가촉 천민 출신입니다. 인도 저기 중동부의 불가촉 천민 출신인데, 영국 선교사가 이분을 데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법학으로 박사를 하고 영국으로 가가지고 런던 경제학교 LS인가 거기 가서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거기에서 박사를 하고 인도로 돌아왔을 때가 1930년대 정도가 되고요. 이때 이제 인도가 이제 자치의 꿈을 꾸면서 이분이 인도의 초대 헌법, 재헌 헌법을 만들 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암베르카르가 되게 서러웠던 게, 자기는 새로운 인도가 만들어질 때 어떤 인도의 불가촉 천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이 처음에 왔을 때 이분이 되게 기대했던 게 이제 마하트마 간디인데, 암베르카르가 마하트마 간디한테 가서 이 불가촉 천민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꼼짝도 안 합니다. 어디까지나 힌두였습니다. 그죠? 마하트마 간디 힌두였고, 그러다 보니까 암베르카르가 점차적으로 이제 자기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진정으로 인도에서 우리 같은 불가촉 천민들이 어떤 이런 사회적 굴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힌두교를 떠나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암베르카르가 1945년 이후가 되면 이 단체 집단으로 천민들이 종교 개정 운동을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인도의 뭄바이하고 보팔 중간에 나그푸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찬달라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있는 30만 명의 불가촉 천민들이 암베르카르와 함께 그 종교를 바꾸고 불가촉 천민의 어떤 이런 입장을 벗어나겠다 하는 운동을 이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베르카르가 종교 리스트를 쫙 만들었습니다. 1번 기독교, 2번 가톨릭, 3번 이슬람 쫙. 근데 불교는 한 8번째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 자체가 불교의 정통한 분이라든가 처음부터 이런 운동을 불교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는가 하면, 암베르카르가 인도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30만 명의 불가촉 천민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집단 개종할 테니 받아달라. 기독교가 받아줬겠습니까? 안 받아줬겠습니까? 인도 기독교가 안 받아줬습니다. 왜 안 받아줬겠습니까? 이분들을 받아주는 순간 인도 전체 기독교인들이 다 뭐가 됩니까? 찬달라가 됩니다. 전부 다. 그죠? 가톨릭 가니까 못 받아줘. 쫙 이래가지고 쭉 내려온 거 불교인데, 불교는 그 당시에 인도에 뭐 이 숫자가 미미했잖아요. 그냥 온다니까 오픈 하티드 이래가지고 우리가 받아줄게. 어차피 우리는 뭐 사람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1956년에
1956년에 최초로 인도 중부의 나그푸르에서 이 암베르카르가 이끄는 사람들이 대규모 개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나그푸르에 가면 이렇게 불탑이 있고요. 요즘도 한 번씩 이렇게 대규모 개종 운동을 합니다. 여전히 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중인도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델리 부근에서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인도 국회 한번 체크해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을 나와야나라 그럽니다. 나와야나. 우리 보통 히나야나, 마하야나, 에까야나. 자기들은 나와야나. 나와 하면 새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뉴 부디스트 이런 뉴 부디스트. 집단 이런 식으로 이제 집단 개종 운동을 하는데, 어찌하는가 하면 암베르카르가 먼저 미얀마 스님들 5분 아래에서 불교 신자가 됩니다. 5계를 서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암베르카르가 불교인이 된 다음에 나머지 30만 명에게 새로운 계를 주는데, 이걸 우리가 암베르카르의 22계라 그럽니다. 22계. 그러니까 우리 불교 신자가 된 판차실라 5계가 아니라 인도의 나와야나는 22가지의 계를 받는데, 거기 보면 불살생계는 빠져 있습니다. 왜 빠져 있겠습니까? 찬달라들은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건 빼버리고요. 우리 5계가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의 신들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브라만들의 이 사회적인 이런 그 제약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죠? 그다음 우리 대승불교에도 있습니다. 자비와 loving kindness and compassion. 우리 자비의 마음으로 사회화 하나가 되겠다 하는 게 22가지를 서약을 한 다음에 이 전체가 다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나와야나 신불교도가 됩니다. 나와야나. 근데 이 숫자가 1956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30만이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요. 2011년에 조사했을 때 900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인도에 갔다 왔는데 인도에 이제 보팔에 가면 산치 불교대학이라고 있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 한가 하면 1000만을 이제 넘었었다고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역전돼 버렸는데,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역전돼 버렸는데, 근데 인도에 제가 가서 인도 분들에게 제가 좀 물어봤어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나와야나 생각하시기에 불교인 같습니까? 아니면 사회개혁 운동하는 사람 같습니까? 이랬더니 브라만 출신 인도 불교 학자들이 좀 있는데 욕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불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사회를 혼란시키는 무리들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릴리저스 무브먼트, 소셜 무브먼트, 사회 운동하는 거지 불교는 그냥 이름 껍데기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나와야나가 지금 현재 인도 전역에서 늘어나면서 거의 10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서는 이분들을 잘 안 치줍니다. 저거 이단 아니야? 그죠? 불교가 아닌가 봐. 아니면 또 우리 뿌리 깊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있습니까? 제대로 원래 불가촉 천민인데 어찌 우리가 가깝게 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조금 안타까운데, 저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불교인인지 아니면 사회 평등 운동하는 분들인지 결론을 못 내리겠고, 야, 너 불교에 대해서 아는 거 이야기해봐라 이러면 22개 이야기 딱 하고 나면 끝입니다. 안 왔더만 이러면 이러고 그렇지. 디펜던트 오리지네이션 연기 이러면 학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 그러는데, 그 인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근데 지금 1000만이잖아요. 제 생각에 아마 조만간에 2000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인도에 지금 처음에는 중서부 지역에 이 불가촉 천민들이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뭄바이하고 보팔 지역에 많았는데, 이게 지금 뉴델리 근방으로 확산돼 가고 있고, 전체 MP 중에 제법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나와야나 앞으로 엄청나게 커져갈 것 같고, 그러면 새로운 종파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종파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요거는 절대 못 맞추는데 10번째 동남아시아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독실한 이 회교 국가인데, 말레이시아가 인구가 75% 정도가 말레이족이고요. 말레이계고 25%가 중국계 하교들입니다. 한 25% 정도. 이 중국계 하교들 중에
한 80% 이상이 불교 신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보면 전체 인구의 한 17% 정도 되는데 500만 정도 됩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우리가 좀 무시하는데 우리 동남아시아 불교계에서 말레이시아 하면 상당히 선진국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습니다. 그죠?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식민지 경영할 때 어떤 사람들을 주로 이용해가 했겠습니까?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화교들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중국 화교들은 영국 식민지 시대에 영어 교육을 받습니다. 영어 교육을 받은 말레이시아의 화교들은 따라서 이 불교를 영어책을 통해서 접합니다. 그죠? 그래서 한문도 잘하면서 영어도 잘하는 최초의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이 화교들인데, 따라서 우리 1980년대, 90년대에 쟁쟁한 이 남방불교 학자들 전부 말레이시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면 뭐야 이거 말레이족인가 했는데 가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중국 화교들이고요. 무슨 영어를 저래 잘하지 쟤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다른데. 그래서 제가 이 말레이시아는 깜짝 놀란 게 쿠알라룸푸르 가보신 분 있습니까?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이래 그다란 이 트윈 타워 있잖아요. 시내 중앙에 가면. 트윈 타워에 보면 그 쇼핑센터입니다. 거기가 쇼핑센터. 그 쇼핑센터에 가면 5층에 가면 키노쿠니아라고 그 아시아에서 제일 큰 책방이 있는데 서점이, 제가 키노쿠니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키노쿠니아에 제가 가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별로 기대도 안 했습니다. 뭐 이게 해교 국가니까 뭐 저기 무슬림 책만 한 가닥 있겠지로 들어간대요. 거짓말 안 하고 저쪽 끝에서 요 정도까지가 쫙 이렇게 왜 코란하고 이슬람 책들이 가득하게 꼽혀 있는데, 제가 뒤로 탁 돌아오니까 저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영어로 된 불교 서적들이 쫙 꼽혀 있는데 전 세계 최고입니다. 방콕보다 한 100배 낫다 제가 이래야 되는데, 제가 그때 입이 쫙 벌어져요. 물론 책값은 비쌉니다. 책값은 비싼데 야 이게 책 살려면 말레이시아로 와야 되겠네. 그래서 제가 그 뒤로 항상 이 동남아시아 갈 때 쿠알라룸푸르 많이 들려갔는데, 왜냐면 거기 가서 한번 체크를 해봐야 요새 새로 나온 책들이 어떤 게 있고 사람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한 번씩 거기 가서 체크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이 영어로 이 불교를 접한 분들, 이분들은 따라서 남방불교를 선호합니다. 남방불교. 그러니까 스리랑카 중심의 이 남방불교를 선호하고요.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 때 영어 교육을 못 받은 그 차이니즈 디아스포라 화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중국어하고 말레이어밖에 못하니까 이쪽 클래스에는 못 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 대승불교 사원에 갔는데, 혹시 스님들 그 동남아시아에 가시면 빨간색의 이렇게 용을 이래 쫙 기둥에 만들어 놓은 요란한 대승불교 사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한가운데 이 관세음보살이 있는데 옆에는 관운장이 있고 이쪽에는 보면 이게 노자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이게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화교들이 1500년대, 1600년대 명나라 시대 때 중국 남부 지역에 있던 아주 가난한 농민들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지금 화교가 됐는데, 1600년대, 1500년대 중국 시골 지역의 이 기복신앙, 그래서 우리 믹스드 부디즘이라 그럽니다. 불교와 도교와 유교가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불교를 따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가보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분들을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안 마하야나, 동남아시아 대승불교라 그러는데, 동남아시아 가시면 똑같이 이렇게 오렌지색 옷을 입었는데, 이 동남아시아 대승불교 쪽 분들은 바지를 입습니다. 바지를. 우리 승복 입으면 그냥 그대로인데, 이분들은 밑에 바지를 딱 입고 있어가지고 제가 딱 보고 바지 입었으면 이분은 동남아시아 대승불교구나 이래 알 수 있는데, 어디고 말레이시아 가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낭 가보셨습니까? 페낭은 옛날에 태국의 영향권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페낭에 가보면 제일 교육 잘 받은 말레이시아의 그 남방 불교인들이 페낭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낭은 갈 때마다 깜짝 놀라고요. 페낭에 지금 불교 대학이 막 생기고 있습니다. 막 생기고 있어가지고 말레이시아도 앞으로 제법 포텐셜이 있을 것 같다 이래 보이는데, 지금 현재 201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불교 현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우리 한국은 상당히 미미한 입장에 있다. 그죠? 전체 인구 비율로 봐도 미약하고, 불교인 숫자로 봐도 미약한데 그마저도 이렇게 우리는 줄어들고 있고,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 세계 불교의 흐름이라든지 이걸 한번 보면 우리도 뭔가 기존에 하는 방식보다는 조금 뭔가 우리도 뭐 해야 되지 않는가? 가만히 있는 게 이제 물론 방법은 방법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이제 그 불교 국가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빠진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기타 불교 국가 이래 적어놨는데, 지금 우리 대표적으로 어디가 빠져 있습니까? 네팔이 빠져 있지. 네팔. 왜냐면 우리 그래도 네팔 하면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 그죠? 지금 네팔이 빠져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네팔이 왜 안 들어갔는가 하면, 네팔이 이 인도 북쪽에 있고 불교 국가, 자기들이 이제 종주국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인구가 되게 작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근데 그 속에서도 불교 인구가 그 포션이 되게 작습니다, 네팔이. 왜냐하면 네팔은 전체가 나라 전체를 우리가 3등분으로 좀 나눠 보면요, 보통 우리 네와밸리라 그러는데, 카투만두가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이제 진짜 네팔입니다. 카투만두 있는 지역이 진짜 네팔인데, 원래 거기는 호수였는데 중국에서 문수보살이 와가지고 이 뭡니까, 호수를 막아놓은 제방을 무너뜨려 가지고 물이 쫙 빠지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분지가 되었고, 거기에 사람들이 정착한 데가 이제 네와밸리다. 그러니까 네팔인데, 그쪽 지역, 그 지역에는 불교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네팔 불교인들은 주로 이름에 샤크야가 다 들어갑니다. 자기들이 샤크야족이라고요.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대부분의 인도와 네팔 국경 지역에 사는 그 네팔 사람들은 힌두교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와밸리는 고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룸비니가 있고 하는 그 인도 접경 지역은 상당히 낮은 지역에 있어서 전혀 다른 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네와밸리하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밑에 지역은 이제 인도의 그 힌두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지역이고, 따라서 이쪽과 네와밸리에는 주로 힌두교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말라야 산이 있는데, 산 넘어가면 티벳하고 붙은 쪽이 있잖아요, 그죠? 그쪽에도 이 제법 많은 네팔 인구가 있는데, 그쪽 사람들은 거의 다 불교인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불교를 믿겠습니까? 티벳 불교죠. 그래서 네팔이 전체 인구의 한 25% 정도밖에 불교 인구가 없는데, 그 인구조차도 세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네와밸리에 있는 전통적인 불교인들, 이 사람들 우리가 바지라짜리아라 그럽니다. 바지라짜리아, 금강승 이랬습니다. 금강승, 바지라 하면 우리 번개니까 바지라짜리아고, 이 바지라짜리아들은 힌두교의 하나의 카스트처럼 편입되어 있습니다, 네팔 사회에서. 그거 상당히 부자들입니다. 우리 네팔에 가면요, 우리 주로 이제 그 히말라야산 트레킹 하러 가잖아요. 그 재료 한 개도 없이 그냥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네팔 카투만두에 가면 타멜이라고 유명한 그 상가 밀집 지역이 있는데, 타멜이 주로 그 불교인들이 합니다. 그치? 우리 불교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인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주로 불교인들이 살고 상당히 부유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뭐 스와얀부 같은 데 올라가면 스님 한 명도 없는데, 왜냐하면 네팔은 이미 이 메리드 전부 다 결혼합니다. 그래서 독신 성녀는 아예 없는 그런 상태로 있고, 그 다음에 히말라야산 넘어 있는 쪽에 불교인들은 전부 다 티벳 불교고, 이분들은 우리 카트만두에 가면 보다나스라고 티벳 불교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을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식민지 시대 때 미얀마까지 내려오고 스리랑카까지 내려갔던 이 네팔 사람들이 무슨 불교를 배웠겠습니까? 남방 불교를 배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네와 테라와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네팔이 아주 좁은데 세 개의 불교 그대로 남아 있고요. 제가 네팔에 이제 불교 행사하면 우리 보통 그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촛불 켜는 의식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개 다 합니다. 처음에는 빨리어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티베트로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바지라짜리아들이 하는 방식으로 세 개 다 해가는데 평화로워 보이지만 제가 가서 보면 맨날 요 세 개 파의 스님들하고 그 학자들이 싸우는 데가 또 네팔입니다. 싸우는 데 네팔이고 제가 그 룸비니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룸비니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관련된 스캔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고 네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는 전체 국민의 5%가 그 중국계 하교들입니다.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수상이 중국계가 됐죠. 이분들이 그 자카르타나 이 그 자바섬의 경제권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뽑았는데 인도네시아는 되게 재밌는 게 그 인구 조사하면 이렇게 탁 클릭하는 데에 이슬람, 불교, 커뮤니스트 이래 있습니다. 무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중국 화교들이 나는 이슬람은 아니고 그렇다고 나는 커뮤니스트 공산주의자도 아니니까 전부 다 불교에 틱하는데 그래서 이게 한 5% 정도 됩니다. 한 5% 정도 있고 자카르타에 가면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고요. 우리 인도네시아는 중부 지역에 가면 그 보로부두르 있지? 보로부두르 동남아시아 최고의 대승불교 사원입니다. 그 주변에 가면 대승불교 유적지들이 제법 있고요. 한 700년에서 900년 사이에 한 100년에서 150년 동안 아주 이 찬란하게 꽃피었던 대승불교 흔적이 인도네시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파키스탄인데 파키스탄에 무슨 불교도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파키스탄의 외교관들의 30%가 불교 신자들입니다. 우리 인도는 이제 계급 사회다 보니까 특정 패밀리가 특정 직업을 이렇게 다 독식하는데 파키스탄이 형성될 때 파키스탄 외교와 관련된 집안들 중에 불교도 집안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지금 그대로 이 파키스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 가면 불교인들 보려면 그 저기 정부 있는 그쪽에 가면요, 제가 불교인이다 막 이런 막 가르쳐 줍니다. 가서 물어보면 반자실라 해갖고 막 미들파스 중도다 해갖고 막 이런 이야기하는데, 야, 신기한 그 제법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언라이클리하게 불교 인구가 제일 많이 남아 있는 데가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왜냐하면 방글라데시의 남부 치타공 지역은 옛날에 미얀마에 속했었고 따라서 방글라데시에는 미얀마 불교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 남아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제가 치타공에 한번 가봤는데 치타공에 갔을 때 치타공 시내 옆쪽에 가면 불교 사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이 불교 사원이니까 저는 무슬림들은 안 올 줄 알았는데 그 동네 무슬림들도 한가닥 불교 사원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이 무슬림들하고 앉아가 막 이야기하고 있길래 제가 이야기 끝나고 나서 가서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 했던지. 그랬더니 그분이 와가지고 자기 미래가 어쩐지 점치 달라니까 자기가 점 봐줬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야,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 내가 막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제법 많은 불교 인구가 방글라데시 특히 그 치타공 지역에 남아있고 전부 다 남방불교입니다. 남방불교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가 빠졌는데 라오스는 전체 인구가 아마 한 300만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빠졌는데 이 라오스는 우리가 항상 태국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라오스 원래 태국 땅이었는데 라오스가 태국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좀 했었기 때문에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가 그거를 빌미로 라오스를 자기들 식민지로 이렇게 편입해 버립니다. 그죠? 그게 이제 1800년대 중후반이고 고전에는 라오스 전체가 다 이제 지금 현재 짜끄리 왕조의 첫 번째 왕 라마 1세가 공격해가지고 점령한 게 1700 한 80년 정도 되니까 그지 아주 오랫동안 태국 땅이었는데 이렇게 독립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 공산주의 내지 한참 그 혼란기에 인구가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라오스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태국은 이제 상당히 이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태국이 프랑스하고 이제 국경을 구역할 때 절반은 라오스의 절반은 태국이 절반은 그 프랑스가 차지하게 됩니다.
라오스는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근데 요 지금 태국의 요 동부 지방에 아주 이 넓은 지역이 있는데 저게 우리가 코랏이라 그러는데 저 코랏은 전부 다 원래 라오족들이 사는 데입니다. 태국 사람들 라오라 하기 싫으니까 이걸 이산이라 그러는데 이산 사람들은 방콕에 오면 이 사람들 태국말 하면 제가 좀 들으면 이상한데 이산 사람들이 라오스 가면 그대로 다 통합니다. 그죠? 같은 사람들이라 이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라오스는 가보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게 그래도 그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제일 안 변하는 데가 라오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엔인데 여기 비엔찬 해난 여기 비엔티엔인데 비엔티엔이 전 세계에 있는 그 국가 수도 중에 제일 아마 사이즈가 작을 겁니다. 제일 한가한 데가 이 비엔티엔인데 요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르앙프라방이라고 있습니다. 고대 라오스 수도인데 제가 이제 르앙프라방에 가서 한 2주 정도 살았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2주간 살면서 사람들 싸우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이래 웃고 있고 편하게 있으면서 이 엄청나게 많은 그 절들이 있는데 이 절들이 전부 다 교육기관입니다. 그 동네 애들이 전부 다 아침 되면 그 탁파라로 쫙 그래 동네 전체를 한 바퀴 돌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면 진짜 이 동남아시아 불교의 한 200~300년 전 모습들 고대 동남아시아 불교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데가 랑프라방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한 번씩 많이 합니다. 그지? 워낙 작다 보니까 나타나진 않지만 라오스도 아주 중요한 불교 국가 중에 하나다 이래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종파는 딱 3개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 일본, 중국은 보통 우리 선불교, 대승불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같은 율장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어떤 율장을 씁니까? 사분율, 담마굽타카 율장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승불교지만 대승불교 율장이 따로 없기 때문에 전부가 다 담마굽타카 사분율을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동아시아를 우리가 하나의 블록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방불교는 전부 다 빨리 율장을 씁니다. 우리 빨리어로 된 율장. 그래서 빨리 율장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불교가 하나 성립되고 티베트 불교는 어떤 율장 쓰겠습니까? 티베트 불교. 보통 우리 근본 설일체유부 율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본 설일체유부 비나야 잡사라고 한문 번역도 있고요, 티베트 번역도 있고 산스크리트로 조금 남아 있는데 그거를 율장으로 씁니다. 이 율장을 기준으로 요 3개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3대 종파라고 할 수 있고 티베트 불교는 우리 티베트, 부탄, 몽고, 네팔 북쪽 지역, 인도, 그치? 주로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 요즘 거의 그 도미네이트한 그 인플루언스 영향을 미치는 데가 어디입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프랑스, 독일 끝장입니다. 이 티베트 불교 그죠? 대부분의 유럽계 학생들은 전부 다 티베트 불교. 그 정도로 이 티베트 불교가 지금 유럽에서는 학계나 사회에 지대한 이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 3대 종파라고 했지만 티베트 불교는 티베트, 인도, 부탄, 몽고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아시아 불교는 한국, 중국, 일본이지만 예상외로 이 동아시아 불교의 영향력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되게 강합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중국계 화교들이나 일본 쪽을 통해 가지고 제법 많이 나와 있어서 이 동아시아 불교는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남방 불교는 철저하게 동남아시아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 보면 저기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스위스 이런 쪽에 많이 이주민들이 있어가지고요. 특히 또 베트남 이주민들이 그 베트남 전쟁 통해 되게 유럽으로 많이 흘러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법 이렇게 남아 있는 그런 형태가 이렇게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다. 대충 제가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그럼 이 불교가 언제 어떻게 세계와 만나게 되었는가? 불교 부처님 계실 때 처음 이 세계와 만났겠지만 좀 더 글로벌하게, 좀 더 우리 크게 봤을 때 불교가 언제 어떻게 처음 이 유럽에 알려졌? 불교를 최초로 이 유럽에 제대로 알린 사람 책으로 써가지고 누구겠습니까? 책으로 스리랑카 불교를 제대로 소개한 분이 한 명 있습니다. 유명한 그 마르코 폴로죠. 마르코 폴로가
베니스 출신인데 중국까지 갈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육로로 갔습니다. 그죠? 중국에도 돌아올 때는 어째 돌아왔습니까? 배 타고 돌아왔어요. 배 타고 돌아올 때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스리랑카에 이분이 제법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있을 때 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읽은 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인데, 거기 동남아시아를 마르코 폴로가 뭐라 하는가. 이 불교 부분이 영어 책으로 한 4-5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써놓은 게. 그래서 야, 마르코 폴로가 저기 스리랑카 있을 때 제법 그 불교에 관심이 있었나 보다 이러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제법 제대로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리랑카의 그 부처님 그 발자국 불쪽 가보신 분 있습니까? 스리바다라고 우리 스리랑카 사람들이 꼭 가는 데 중에 부처님 그 발자국이 있는데 우리 불쪽이라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인도는 특히 이제 불교가 발생했던 비하르 지역은 부처님이 거쳐간 곳이 되게 많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이 보드가야도 있고, 첫 설법을 하신 사르나트도 있고, 돌아가신 쿠시나가라도 있고, 태어나시고 어릴 때 지냈던 우리 뭐 룸빈이라든지 카필라바스도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쪽 사람들, 그쪽에 있는 불교인들은 부처님을 이방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부처님은 상당히 멀리 느껴집니다. 그죠? 근데 그 멀리 느껴지는 부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하고 하나다 이러려면 어쩌면 됩니까? 부처님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왔다 갔었다 이러면 되죠.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이러면 발자국이 남아있다 이러면 되는데 그래서 동남아시아하고 스리랑카에 이제 유행하는 게 불쪽입니다. 불쪽 되게 뭐 스님들 웃으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습니까? 해인사 지조감 있잖아요. 지조감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그거 진짜 오래된 거예요? 그 발자국 이랬더니 오래된 게 아니라 1950, 60년대에 우리 그 스님들이 동남아시아 갔다 오신 다음에 저 밑에 마을에서 한 명 불러와가 판 거다 이러는데 비싸게 판 거다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일본에 가면 있습니다. 일본 교토에 가면 한 1000년 넘은 부처님 불쪽이 있고요. 중국의 남경에 가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그 대신 우리나라에는 뭐로 남아 있는가 하면 그 왜 목판으로 해가지고 빨갛게 부적까지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한 3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개 정도 남아 있는데, 스리랑카는 이제 그런 식이 아니라 직접 부처님 와서 발을 막 이렇게 밟았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경전 보면 마치 어린이가 바닷가에 모래 위에 발을 얹으면 그 발자국이 모래 위에 그대로 남듯이 부처님께서 딱딱한 바위 위에 발을 얹으시자 부처님의 발자국이 그대로 남았다. 이런 그 스리랑카의 스리바다라는 산 꼭대기에 부처님 발자국이 남아 있는데, 제가 가서 봤는데 이게 부처님 발이 이렇게 크면 한 10m 정도 키가 되겠다 지금 이런 생각하는데, 태국에 있는 거는 발자국만 한 2m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그러니까 부처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불교라는 게 우리나라와 멀리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 원래 우리와 하나다 이걸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거 우리 로컬라이제이션, 불교의 지역화랍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고려 시대가 되면 불교가 그 유교하고 이제 대립을 하는데, 불교가 할 수 있는 거는 유교보다 불교가 훨씬 더 오래된 거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그 일현 스님이나 오래된 기록에 보면 스님들이 밭을 이래 파다가 밭에서 뭐를 꺼냅니까? 아쇼카 왕이 만든 불탑을 꺼내죠. 그러니까 뭘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아쇼카 왕 시대에 이미 불교가 전해졌었던 원래 불국토다 이러면 유교하는 사람들 할 말이 없는데 제법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건 전설도 있고요. 우리 동국대학교에 아유광탑이 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학교 이 도서관에 학교 박물관에 하나 남아 있는데, 그런 로컬라이제이션, 이거 보통 스리바다라는데, 그래서 산 꼭대기에 발자국이 있으니까 불교인들은, 스리랑카 불교인들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발자국을 부처님 발자국이다 해가지고 스리바다, 성스러운 발자국이 남아 있고, 이걸 통해서 이 스리랑카는 원래 부처님 당시부터 불교 국가다 이래 하는데, 마르코 폴로가 뭐라 하는가 하면 이 스리랑카에는 스리바다라는 산 꼭대기에 발자국이 하나 있는데
불교인들에 의하면 그거는 부처님의 발자국이고, 무슬림에 의하면 그거는 뭡니까 아담의 발자국이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기독교와 그리스인들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발자국이다. 알렉산더가 직접 거기까지 와가지고 발자국 찍고 가서 그건 알렉산더 거다 이랬대. 그래서 1300년대인데 1300년대에 스리랑카의 불족이 이미 무슬림과 불교인들에 의해 가지고 성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해가지고, 쓰리바다 가면 한 번씩 그 무슬림들도 막 올라가고요, 한 번씩 그 기독교인들도 막 올라가고요. 기독교인들한테 물어보면 여기 알렉산더 발자국 보러 왔다 그러고, 무슬림한테 물어보면 아담의 발자국 보러 왔다 그러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부처님 발자국이다 이러는데 엄청 자세하게 마르코 폴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폴로가 거기를 아담 스피크, 아담의 봉우리다 이래가지고요. 아담이 사과를 훔쳐먹고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인간 세계로 내려오잖아요. 첫 발자국 디딘 데가 거기다 이래가 아담 스피크인데, 제법 정확하게 그 표현이 되어가 있고, 스리랑카 불교 스님들은 결혼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설명해놓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인쇄된 매체로 유럽에 최초로 불교를 제대로 소개해 준 사람이 제가 보기에 마르코 폴로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가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영국의 식민지 시대 때 불교 유적지에 영국 사람들이 새롭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불교가 새롭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뭔가 하면, 부처님이 첫 설법 하신 데가 어디입니까? 부처님 첫 설법 하신 데, 우리 보통 사르나트라 그러지. 사르나트, 녹야원이라고 그러는데, 녹야원. 인도의 이 그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에 이 겐지즈 강에 강 두 개가 만나는 곳에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강을 왜 저래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인도의 힌두교도들은 제가 살아 있는 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나쁜 짓 한 게 내 몸에 뭐 같이 붙어 있습니까? 때같이 붙어 있는. 근데 성스러운 물로 이걸 씻어내면 어찌 됩니까? 때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죽으면 요 바라나시에 보내가지고 화장해가 강가에 뿌려버리면 어찌 됩니까? 부모님 모든 죄는 그 성수와 함께 깨끗하게 사라지니까 이 자식들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바라나시로 가는 원웨이 티켓 끊어주는 게 마지막 효도다. 우리 뭐 그래까지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그 바라나시 이 상당히 이 성수가 흐르는 지역인데, 바로 요 옆에가 부처님이 첫 설법한 그 사르나트 녹야원이 있는 데입니다. 그죠? 여기 가시면 자이나교 사원이 있습니다. 여기 자이나교 사원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데 이 자이나교 사원 바로 앞에 있는 요 불탑이 담마케 스투파라 그러고요. 요쪽에 밑에 있는 요 터만 남아 있는 거 우리가 담마 라지카 스투파라 하는데, 담마케 할 때 케는 우리 벵골 사투리로 짜끄라는 뜻입니다. 근데 담마케 스투파는 담마 짜끄라 스투파 이래 되고, 담마 짜까 하면 어째 됩니까? 담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짜까는 바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최초로 불법을 설하신 곳을 기념해가 표시한 게 담마케 스투파고, 바로 저기가 우리가 보기에는 부처님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처음 이야기하신 지역인 것 같고, 그다음 여기는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와 가지고 불탑을 만든 데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담마케 스투파는 지금 이 윗부분은 좀 무너져 버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남아 있는 여기 이제 부처님이 첫 설법 하신 곳이다. 우리 철저하게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믿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렇게 터만 남아 있습니다. 터만. 제법 큽니다. 둘레가 제가 가다 보면 체크해보면 거의 한 4-50m 정도 되는, 쭉 한 바퀴 돌면 제법 이게 큰데 깨끗하게 다 뭉개버렸습니다. 언제 뭉갰는가 하면 1790년대 중반에 바라나시에 홍수가 이제 나가지고요, 바라나시 제방이 막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바라나시는 계속해서 그 힌두교 신자들이 그 순례를 오는데, 그때 바라나시를 지배하고 있었던 왕은 술탄입니다. 술탄이면 뭡니까? 이슬람이죠. 그죠? 근데 이슬람 술탄이 이제 바라나시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바라나시 강둑이 무너지니까 저걸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수리를 누구한테 맡기는가 하면 영국에서 파견한 식민지 관료한테 맡깁니다. 네가 해라. 그래서 영국에서 온 얘가 이 강둑을 보수하려면 석재가 있어야 되는데,
석재 돌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면 있냐 그랬더니 저기 사르나트 가면 돌 많다 이런. 그래가지고 어찌 됐는가 하면 요 아쇼카 왕이 만든 요 단마라지카 스투파를 다 뭉개버립니다. 뭉개버려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바라나시 강둑에다가 강둑을 보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라나시 갈 때마다 그 강둑 걸을 때 되게 조심해 갔습니다. 혹시나 이거 연꽃 모양이 있으면 이거 불교 스투파에서 가지고 온 돌이니까 밟는 순간 어찌 됩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우리 부처님의 몸을 밟은 거니까.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 그 무슬림 왕이 강둑 보수하기 위해서 스투파 해체하라니까 해체를 하면서 기록을 정확하게 남깁니다. 인도 사람들은 안 남겼지. 근데 영국인들은 자기가 뭘 할 때 기록을 아주 정확하게 남겨가지고 이 불탑이 해체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 여기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부처님의 사리함이 나옵니다. 부처님의 사리함이. 우리 아쇼카 왕 시대 때 아주 티피컬한 돌로 만든 사리함이 이제 저기서 하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래 뭉개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 탑이 해체되는 과정을 전부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로얄 벵골 학회, 벵골에 있는 그 학자들이 모이는 데 가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니까 영국 그 식민지 그때 이제 영국 정부가 직접 경영하는 게 아니라 이스트 인디안 컴퍼니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만들고 이 회사에서 상선들과 군대를 데리고 있으면서 행정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인도를 간접 지배했는데 이스트 인디안 컴퍼니에서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인도의 중요한 문화재들이 상실되어 가고 있구나. 우리가 한번 이런 문화재들을 우리라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뭐라 하지? 어떤 새로운 식민지 시대의 미션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 영국 사람들이 인도에 갔을 때 불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죠. 그죠? 그래서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진 종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쇼카 하는데 식민지 시대가 시작될 때 인도 사람들은 아쇼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힌두교가 인도의 주류로 자리 잡은 다음에 과거 불교 내지 신흥 종교를 따랐던 왕들의 기록들은 깡그리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에 이제 이분들이 갔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도에 숨겨진 과거가 있고 그 숨겨진 과거를 제대로 보존하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이 식민지에서 이 영국이 하는 역할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인도에도 좋고 우리 한국에도 좋다. 똑같은 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야 했습니다. 뭐 했습니까? 우리 일본이 이 뛰어난 기술로 이 미개한 조선의 불교 유적을 이래 지켜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인도의 4대 성지 가면요, 4대 성지는 전부 다 이 커닝햄의 손을 거쳐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 불교 최대 그 스캔들이 됩니다. 런던에 있는 임페리얼 칼리지에 요 뼈를 맡겨가지고 한번 조사해봐라. 이거 혹시 부처님 뼈 진짜 맞는가요? 조사를 해봤는데 조사 결과가 뭐로 나왔겠습니까?